반갑습니다. 부산시 스마트시티 기획팀장 이육자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CES 2021 리뷰 설명회는 김윤일 부산시 일자리 경제실장님, 부산시의회 도용의 기획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의원님들과 부산시 경제 관련 출자 출연 기관장님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개별 소개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직원분들은 바다TV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고 있으니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CES 2021 주요 이슈와 시사점에 대한 강연을 청취한 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원모 강사님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문 수석으로 몸담고 계시면서 지난 몇 년 동안 CES 특별 취재를 하여 전 세계 기업의 신제품과 신기술을 분석하고 트렌드를 전망하는 CES 전문가라 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 조달청 등의 중앙부처를 비롯한 대덕 열린포럼, 조선비즈 등 각 처에서 꾸준히 CES 리뷰 세미나 초청 강사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 국방대학교 연수원에서 IT 트렌드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사님을 단상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과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 모두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정원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만큼 조금이라도 좀 더 도움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올해 CES는 늘 그러니까 지난 수십 년간 라스베가스에서 좀 개최가 되어 왔었거든요. 아마도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제 그 라스베가스에서의 다녀온 이야기들을 따끈따끈하게 전달드릴 수 있을 텐데, 올해 CES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온라인 직접 안 가도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으로 좀 바뀌기는 했고요. 근데 오프라인으로 개최를 안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직접 만지고 체험하는 데서 오는 인사이트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기도 했고, 그냥 TV쇼 같지 않나? 이런 느낌도 좀 전달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진행이 돼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밤 9시에 시작해서 아침 6시 뭐 이렇게 끝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밤잠을 설쳐야만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례나 이야기들을 지난 CES 2000 그리고 19년 뭐 이런 때 참가해서 받았던 인사이트들과 함께 좀 공유 드리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그때 바로바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조금 조명을 네, 작년에는 제가 행안부를 파견을 가 있다 보니까 출장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내고 사비를 들여서 다녀왔는데, 그러고 났더니 더 많은 분들이 또 초대를 해주시더라고요. 스토리가 좀 됐는가 봐요. 그래서 연구단지나 조선비즈나 뭐 현지에서도 유튜브로도 중계할 기회가, 그러니까 마이크를 잠시 잡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옛날 한국전산원이라고
34년 전에 생겼고요. 정보화진흥원을 거쳐서 작년에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라고 이름이 바뀐 IT를 하는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ES 관련된 정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업무 자체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거나 이렇다기보다는 IT 하는 공공기관에서 개인적인 관심들하고 그리고 함께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인사이트들을 여러 군데 이렇게 공유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금은 브랜드화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오버뷰를 말씀드리고요. 올해의 테크 트렌드가 어땠는지 작년 거랑 비교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분야별 이슈 및 시사점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왜 CES일까요? CES라고 하면 IT 분야에서는 사실은 최근에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고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전시회이기도 합니다. 대기업 사장단 분들, 회장단 분들도 현지에도 많이 가시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가장 첫 번째는 IT 기술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글로벌 기업들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조감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전시회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또 시기도 1월 초에 열리거든요. 1월 첫째 주에 열리다 보니까 연말까지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고 나서 1월 초에 그럼 올해는 어떤 업무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지 라고 하는 것들을 현장에 가서 기술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사이트를 얻고 새롭게 펼쳐나갈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올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실제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고객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장에 가서 내가 출장을 다니면서 그 바이어들을 만나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거리를 이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 대비 효과들이 많이 떨어지는데 여기는 전시회를 참여하는 내가 매력적인 아이템이나 기술이 있다라고 하면 전시회를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가망 고객 정말 몇만 명, 몇십만 명의 가망 고객을 그 자리에서 만나서 미팅을 할 수도 있고요. 물론 그 자리에서 계약이 다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고객을 만날 수도 있고 또 같은 분야에서 같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 조금 아쉬운 거는 해외의 글로벌 기업들은 현장 전시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직접 그 기술들을 개발한 사람들이 와서 전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람을 하던 사람들도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물어보면 엔지니어가 직접 답변을 해주기도 하고요. 답변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또 아이디어를 얻어가기도 하거든요. 한편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 LG 삼성 같은 경우는 가장 부스가 크게 있긴 하지만 현장에는 오퍼레이션 인력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그러니까 매뉴얼에 벗어난 조금 더 테크니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진행이 되면 답변이 좀 안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다른 고객들만이 아니라 엔지니어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전시회를 참여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967년에 처음 시작이 됐고요. 전미소비자가전협회였다가 이름은 지금은 전미소비자기술협회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엔 가전으로만 TV, 냉장고 이런 것들로만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뭐 제 세계 5대 모터쇼에 든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가지고 저기에 다 나오거든요. 신차 출시를 저기서도 합니다. 사막 한복판에 있지만 라스베가스가 사막 한복판에 있지만 거기에 뭐 헬기뿐만이 아니라 대형 요트도 거기 와 있고요. 존 디어라는 회사에 엄청나게 큰 무인 그 농기구들, 자동화된 농기구들도 현지에서 전시를 합니다. 그렇게 많은 전시가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저게 작년에 사진을 찍었던 건데 현장에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는데 현장에 가면 사실 좀 더 애국심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장소, 가장 좋은 공간에 삼성이 제일 크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LG가 그 다음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CES의 현장에 가면 우리나라 기업의 위상이 이만큼 높구나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 직접 그만큼 또 현지 언론의 관심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IT 분야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세계 3대 전시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CES는 매년 1월 초에 열리고요. 라스베가스에서 열립니다. 2000년 기준으로 161개국에서 약 4,500개 가까운 기업들이 전시를 참여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절반 규모의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관자 수는 작년 18만 명 이상. 저 중에는 이제 단순 참가자들도 있지만 각 기업의 엔지니어들, 사장단들, 그리고 또 고객들을 만나기 위한, 거래처를 발굴하기 위한 비즈니스를 위해서 참여하는 사람들도 꽤 많기 때문에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주요 분야가 TV, 냉장고, 라디오 이렇게 시작됐다가 이제 전기차부터 하늘을 나는 자동차,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기술과 제품들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 1월에 저게 끝나면 2월 달에는 유럽에서 하는 전시회가 있습니다. MWC라고 해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저 전시회도 한국 사람들이 참 많이 참석하는 전시회입니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해서 저기는 이제 모바일 중심의 전시가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저 시기가 되면 라스베가스도 마찬가지지만 스페인 바르셀로나도 숙박비가 엄청나게 비싸집니다.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 쌀 때는 하루 별 5개짜리도 1박에 한 15만 원, 20만 원 요 정도 하다가 딱 그 시즌 3, 4일 동안은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출장비로는 감당이 안 되는 숙박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MWC가 작년에 저 같은 경우도 CES를 참여하고 MWC가 2월 말에 있거든요. 저 때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전시가 아예 전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이후로 작년 1년 동안은 거의 큰 전시회가 열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소규모로 축소해서 열리거나 온라인으로만 진행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래서 MWC에서는 올해 계획을 6월 달로 미뤘습니다. 오프라인으로 강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좀 피력하고 있기는 하고요. 근데 작년에도 사실은 개최하기 거의 2주 전까지도 강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다가 워낙 이제 코로나가 위험해서 확산이 되니까 마지막에 이제 취소를 했었는데, 올해도 오프라인에 개최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은 좀 불투명하긴 합니다. IFA라고 해서 1924년, 역사는 가장 오래됐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도 이제 전시회가 열리고요. 여기는 특징이 양산형 제품, 이듬해의 트렌드를 전망할 수 있는 가전제품 위주의 전시회입니다. 인테리어까지 같이 딱 돼 있어서 가전이 어떤 부분이 현재 양산되고 있고, 앞에 전시회들이 약간은 시범적인 제품들, 컨셉 제품들도 나오는 전시회라면 여기는 양산 제품 위주의 전시가 더 많이 이루어지는 형태고요. 위치가 미국, 유럽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전시회별로 고객들이 참여하는, 예를 들면 독일이나 스페인에서 열리면 아프리카 고객들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전시회에 참여한다는 가장 큰 의미는 우리 회사를 알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지역의 고객들을 한 자리서 모아서 만난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CES에서는 역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게임기부터 비디오 캠코더, VCR이라고 하는 영상을 카세트 테이프 같은 비디오에 저장하는 장치, 이런 것들이 다 CES에서 처음 선보였던 제품들입니다. 시대를 풍미하기도 했고, 새로운 제품들이 CES에서 이렇게 많은 전시가 되고, 새로 혁신 어워드 상도 받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태블릿 PC나 엑스박스 게임기나 이런 것들도 여기서 나오기도 했고요. 작년 CES하고 올해 CES하고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작년에는 오프라인에서 진행이 됐었고요. 올해는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날짜는 1월 11일부터 나흘간 진행이 됐었고요. 기본적으로 규모 자체도 절반으로 줄었고, 물론 이제 전체 규모는 4,500개 정도에서 한 2,000개 기업으로 줄기도 했지만, 특정 분야, 모빌리티나 이런 기업의 참여는 작년보다 2배 늘었다고 합니다. 특정 분야에 대한 차이는 좀 있기는 하고요. 2,000여 개 기업, 170여 개 온라인, 올해 같은 경우는 영상이기 때문에 온라인 컨퍼런스 형식의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올해 거의 특징을 보면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기업들 같은 경우는 키노트 같은 경우도 대략 한 30분 내외 정도의 시간을 할당받아서 진행을 했고요. 영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영상에 얼마만큼 공을 들이고 했느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많이 차이가 나기도 했고요.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는 스토리텔링부터 많이 고민을 해서 상당히 퀄리티 있게 원하는 바를 잘 전달한 데 반해서 몇몇 일본 기업이나 영상 자체에 투자가 좀 적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품이 이렇게 상당히 좋고 나쁘고에 상관없이 전달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41개 토픽에 170여 개 전시회가 컨퍼런스가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300여 개 기업이 참가해서 미국 다음으로, 원래 작년은 미국, 중국 다음으로 세 번째 많은 기업이 참여를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올해는 중국 기업이 대거 빠지면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행은 미국 동부, 그러니까 라스베가스 시간이 아니라 워싱턴 시각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미국 동부 표준시로 진행이 돼서 우리나라랑 14시간 차이가 나는 시간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키노트도 밤 9시, 10시, 11시 밤 시간에 이렇게 진행이 돼서 다음날 아침에 몇몇 기사들이, 밤잠 안 잔 기자님들이 쓴 기사들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AI 기반 16개국 언어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다 영어로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몇몇에서는 이제 한글 통역이 제공되는 전시회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벤츠나 이렇게 몇몇 그 큰 전시장 중에는 한글 통역기를 제공하는 그런 전시장도 있는데, 이번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그 부분들을 한국어 자막으로, 한국어뿐만 아니라 16개 언어의 자막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물론 자막 제공의 어떤 초반에 조금 그 자막의 퀄리티가 조금 떨어진다거나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시도 자체는 접근성을 좀 더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보여지기도 했고요. 국내에서는 삼성이나 LG가 상당히 많은 혁신상을 수상을 했고요. GS 칼텍스가 국내 정유업계로 처음 참여를 해서, 유일하게 참여를 해서 주유소를 중심으로 해서 주유소를 드론을 통한 물류 배송 거점 기지로 활용하는 이런 형태의 그림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만도 같은 경우는 핸들을 이쪽에 붙였다 할 수 있는, 핸들을 자기 원하는 대로 왼쪽 운전, 오른쪽 운전이 다 가능하게 하는, 즉 물리적으로 핸들이 바퀴랑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자유롭게 이제 네트워킹하면서 핸들이랑 물리적으로 연결 안 돼 있어도 방향을 틀 수 있는, 엑셀, 페달이나 이런 것들도 원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부착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림을 가지고 나와서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는 화웨이가 불참했고 LG 같은 경우는 600여 명이 온라인으로 직접 참관을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올 디지털로 했을 때의 장점이라고 하면 누구나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접근성이 우선 좋아지긴 했고요. 다국어 자막이 제공됐고 댓글이나 질문 등 실시간 소통도 실제로 제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라고 해도 일방적인 발표만이 아니라 뒤에서 이제 아예 커뮤니케이션 하는, 소통하는 채널들, 대담이나 이런 형태들도 각 헬스케어면 헬스케어, 모빌리티 이런 각 분야별로 대담들도 진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없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또 인사이트를 얻을 때는 직접 만지고 체험하면서 이거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이런 느낌들을 받을 때가 많은데 그런 기회가 없기도 했고요. 현장에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얻게 되는, 우연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웠다. 그리고 참여업체 수가 워낙 줄기도 했고, 예를 들면 스마트 시티나 모빌리티나 이런 기업들은 직접 보여주는 게 영상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예 참가를 철수한, 일본 도요다나 이런 데들도 계속 참여를 하다가 이번에 참여를 안 하기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기도 했습니다. 어쨌건 이미지나 영상으로 전달되니까 약간 TV쇼 같은 느낌에다가 중국에서 어떤 기업이 그 롤 디스플레이를 두루마리처럼 된 걸 가지고 나왔는데 저게 진짜인지 아니면 그래픽으로 작업한 건지, 진짜 제품이 있으면 확인이 가능할 텐데
영상이나 이미지로 전달이 되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그런 논란들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기술이 우수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한편으로는 조금은 손해보는 느낌들도 없지 않은 겁니다. 우린 제품이 있고 어디서는 이미지로 만들었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구분이 크게 안 갈 수도 있거든요. 어쨌건 분야 기준으로 보면 총 41개 토픽, 중복 포함해서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이 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CES 2021 might be an all 올해 전시되었던 제품들의 이제 가장 눈에 띄었던 제품들 몇 가지를 보여드립니다. LG의 롤러블 TV, 이거는 립스틱을 내가 원하는 방식의 색깔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전시 제품들도 있었고요. 뭐 초밥집에서 직접 대면하지 않고 투명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주문을 한다거나, 저건 롤러블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게임의 몰입도를 훨씬 더 높일 수도 있겠죠. 게이밍 의자 및 모니터입니다. 평소에는 접어놨다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도 하고요. 이건 캐딜락 GM에서 가지고 나온 하늘을 나는 유인 드론, 도심 공항을 통해서 가까운 거리들은 저렇게 드론을 타고 이동하는 그런 형태의 제품들도 현장에서 전시가 되었습니다. 투명 디스플레이는 창문 자체를 저렇게 디스플레이 환경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투명 디스플레이를 활용하게 되면 감염 위험도 상대적으로는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도 하면서 보여줬습니다. 네, 주문을 터치 방식으로 하고요. 지하철 창문 자체도 디스플레이를 활용하게 되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을 거고요. 롤러블 폰입니다. 뭐 LG가 저 CES가 끝나고 나서 스마트폰 사업을 접는다고도 했지만, 어쨌건 롤러블 폰을 적용하는 건 접는 방식보다 훨씬 더 좋지 않냐, 이런 전망을 내놓는 분도 계셨고요. 네. isn't muffled and a sterilizing case. UBTech also showed us 다양한 로봇들 중에서 올해는 특히 코로나 이후에 방역 로봇들이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호텔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 자외선으로 여러 가지 방역을 하고 다니기도 하고요. 집안의 설거지를 도와주는 삼성봇 핸디라고 하는 로봇입니다. 네, 여러 가지 저희 이제 반려 로봇이라고 해서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핸들링 해주기도 합니다. now and talk about the tech you can actually buy later this year. Samsung showed off a whole slew 마이크로 of LED나 LED 디스플레이도 TVs 상당히 많이 feature 발전하고 and either 있는데요. 4K or 8K resolution on the high-end 해상도는 뭐 models called Neo 계속해서 QLED. 매년 갱신되어 They're also 좋아지고 있기는 optimized for 하고요. next-gen consoles like the PS5 and Xbox Series X, and there's even an option to attach a camera and do a workout in your living room. But here's the camera. 이런 다양한 제품들이 현지에서 전시가 됐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가장 큰 특징은 작년하고 올해의 차이가 그 사이에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바뀐 세상의 그 변화의 크기를 이 장표 하나로 이제 CES에서도 표현을 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2020년은 전 세계 생존을 위한 혁신이 주목받은 한 해다. 특히 여기 데이터 보시면 전자상거래는 과거 10년간 배송 실적을 작년 4월 기준으로 8주 만에 달성을 했고, 원격 의료는 과거 10년 실적을 15일 만에 예약 기준으로 달성을 했다라고 해요. 넷플릭스가 7년간 5천만 명 구독자를 유치했는데 디즈니 플러스는 오픈하자마자 5개월 만에 그 수치를 달성했다고 하고요. 원격 교육도 2주 만에 2,500만 명. 이런 식으로 가장 핵심적인 지난 2000년 동안의 혁신보다 앞으로 2년의 혁신이 더 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 사회들도 많이 변했죠. 세종에서도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에 30%, 그러니까 3분의 1을 강제로 재택근무를 하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재택근무, 원격근무가 공무원 조직 사회에서도 변화하지 않으면 팬데믹 상황을 견뎌내지 못하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변화의 트리거가 아주 강력하게 작동을 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의 각 분야의 혁신,
디지털 전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생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테크 트렌드를 비교를 해보면 이 작년 기준으로는 뭐 용어들이 조금씩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 작년과 올해 같은 키워드로는 디지털 헬스케어, 미래 교통수단, 로봇 기술 이런 것들이 올해도 동일하게 올라오긴 했고요. 나머지는 뭐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로보틱스, 5G, 스마트 시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주목받는 키워드로 올라왔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헬스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디지털 케어가 헬스케어가 케어 영역이 아니라 치료 영역, 디지털 테라피틱스 영역까지도 넘어왔다. 그 원년이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미국에서 그 비싼 보험료를 지급하는 의료 수가 대상에 게임을 하면서 ADHD 증후군을 치료한다든지 여러 가지 중독 증상들을 완화하는데 앱 기반의 제품들을 정식 치료 수단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작년에 가장 큰 특징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더 강조되다 보니까 더 빨리, 더 많이 확산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팬데믹으로 인해서 락다운이 돼버리고 집안에 갇혀있는 상황이 되니까 원격 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래서 원격 의료 환경들이 법적이나 이런 걸로는 분명히 이제 의사협회 반대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적으로는 여러 가지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게 제공이 되기도 했고요.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서 원격 의료를 해외 교민들한테는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모델들도 제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센서와 기기를 활용한 홈 트레이닝이나 디지털 피트니스 환경 시장이 대단히 급속도로 성장하는 그런 형태를 보인 게 작년에 디지털 헬스 올해와의 가장 큰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전 산업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이 심지어는 지금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용어보다 그 실리콘밸리에서는 AI 전환이 전 산업군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디지털 전환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활용도가 엄청나게 빨리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4차 산업혁명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할지 말지는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안 해도 그냥 조금 불편하고 말거든요.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는 비대면을 하지 않으면 내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을 각 분야에서도 급속도로 일어나게 됐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정부에서도 디지털 뉴딜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1층에도 붙어 있던데 디지털 배움터라고 하는 사업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비대면 환경이 되니까 스마트폰을 못 쓰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주문하거나 키오스크 가서 주문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줄 모르면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교육들도 이루어지고 했는데 그런 게 디지털 전환의 사회가 이렇게 전환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도 필요한 그런 환경들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봇 쪽을 보자면 작년에는 산업 공장에서 쓰던 로봇이 우리 집 앞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느꼈던 게 작년에 CES의 로봇의 형태였다라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 배송, 의료, 가정 이런 다양한 분야의 드론이나 로봇의 활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습니다. 작년에는 좌측 하단에 있는 그 볼리라고 하는 삼성의 컴패니언 로봇, 그러니까 반려 로봇이라고 해서 삼성이 처음 저런 형태의 컨셉 로봇을 처음 가지고 나왔다고 표현을 했어요. 기존의 삼성은 완제품 위주의 제품들을 가지고 나왔었는데 컨셉을 보고 반응을 봤는데 반응들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삼성의 로봇들이 훨씬 더 다양하게 많이 전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모빌리티 쪽이죠. 모빌리티 중에서는 작년에
우측 상단에 있는 게 벤츠입니다. 벤츠가 작년에 비전 아바타라고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개를 했는데요. 아바타, 제임스 카메론이 만든 아바타 영화를 모티브로 해서 미래의 자동차, 벤츠라고 하는 회사가 세계에서 최초로 자동차를 만든 회사인데 현장에서 미래의 자동차는 어떤 모습일까? 자연과 사람이 하나가 되면 그 사이에 자동차도 사람과 자연과 같이 교감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신경망 형태로 아바타가 하늘을 나는 그 동물하고 이제 신경망을 연결해서 조종을 하듯이 그 비전 아바타 차량은 사람의 신경망 연결되듯이 핸들이나 이런 거가 아니라 사람과 차가 이제 소통하는 방식 자체를 기존과 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그림을 비전 아바타의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더 많이 확산되는 형태들을, 즉 내가 차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지? 기존에는 내가 가고자 하는 것들을 핸들을 조종하거나 엑셀을 밟는다거나 해서 내가 물리적으로 전달을 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차에 AI가 탑재되어 있어서 내가 이 시간에 나오면 출근하는 거야. 부산시청으로 가시죠? 라고 하는 걸 오히려 차가 내가 누군지를 알고 개인화된 정보를 가지고 인공지능 상황에서 학습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오히려 레코멘드 해주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들이 구현이 되는 걸 보여줍니다. 작년에는 현대차가 하늘을 나는 우측 하단에 있는 하늘을 나는 UAM이라고 해서 현대차 도심 항공 모빌리티 하늘을 나는 차를 가지고 나왔었는데 작년에는 우버랑 같이 협력해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버가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고 나서 사실은 저 사업을 외부에 이제 매각을 했고요. 그래서 현대차와 우버의 이제 결합되는 모습들은 보기 어렵게 됐습니다만 최근에 기사 나오는 것처럼 애플카가 협력하자는 제안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제 현대차가 저걸 과연 이제 애플카의 제조사로 전락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만드는 새로운 생태계에 뭔가 현대차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와 우려 사이에서 의사결정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건 새로운 애플과의 현대차의 조합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새로운 생태계가 또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도요다가 가지고 나왔던 리빙랩 형태의 스마트시티, 우분시티입니다. 도요다가 스마트시티를 그리면서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기업이 기술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공공의 영역하고 같이 이제 구상을 자율주행부터 해서 집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테스트베드 형태로 진행하기에는 제도적으로 충돌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도요다가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후지산 인근에 자기네 공장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예 자기들이 도시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 직원, 연구원 혹은 지역 주민들 중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그 도시에 살게 하면서 최첨단 어떤 스마트 시티의 도구나 기술들을 다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는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제공을 받아서 그걸 새로운 스마트 시티를 개발하고 만들어 가는데 적용하는 그런 형태의 리빙랩 형식의 이제 도시들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올해부터 착공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원자를 모집해서 적용하는 그런 형태의 그림들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작년에 혼란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소니가 갑자기 전기차를 가지고 나왔었고요. 근데 올해는 그 전기차의 완성도를 더 높여가지고 가지고 나왔어요. 즉 모빌리티에서도 경계가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애플이 차를 만든다고 하고요. GM은 더 이상 내연기관 안 하고 그냥 우리 전기차 만들게 2025년까지 30종의 전기차 내놓을 예정이야. 우리 로고 디자인도 전기차를 하는 로고로 바꿀 거야. 이런 그림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기존 기관들도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들을 계속 꿈꾸고 있고 테크 기업들도 서비스를 전기차를 출시하겠다고 나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이 그림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제일 하단에 보면 OBM 방식이라고 해서 삼성이나 LG, 현대차 디자인부터 완제품까지 다 만드는 회사예요. 그게 기존의 기업이었다면 애플 같은 회사는 OEM이라고 해서 우리가 디자인하고 다 원하는 것들은 다 구성을 다 해요. 하지만 제품만은 뭐 폭스콘이라는 회사에서 제품 생산만을 맡기는 그런 방식이 애플과 같은 주문자 OEM 생산 방식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전기차를 만드는 모빌리티 기업들에서 하는 방식은 ODM 방식입니다. 마그나나 이런 세계 유수의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벤츠나 아우디나 이런 데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전기차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연구를 해서 상당히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니가 우리 차 만들고 싶은데 너네가 원하는 차의 컨셉을 얘기해봐, 우리가 만들어줄게 라고 하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소니의 자동차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방식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 한국 콜마나 코스맥스 이런 화장품이 저런 방식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제주도 화산 송이버섯의 화장품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요? 달팽이 화장품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우리가 기술이 다 있으니까 당신이 원하는 화장품을 다 만들어줄게요. 당신 브랜드로 파세요. 이런 형태의 그림들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런 게 전기차 시장에서는 좌측 상단에 보이는 BMW 컨트리맨이나 BMW 차량이나 벤츠나 이런 것들이, 저기 있는 저 제품들은 여러분들이 아는 그 유럽산 명차들에 속하는 거지만, 저거는 그 회사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부품 회사에서 만들어서 그 브랜드를 달아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하는 제품의 그 제품 자체를 벤츠가 만드는 게 아니라 저 벤틀러나 마그나라고 하는 회사, 부품 공급업체에서 벤츠의 차량을 만들어서 벤츠 브랜드를 받아서 벤츠에 납품을 해주는 거죠. 그런 형태의 제품들이 완성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전기차 시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경쟁 구도가 엄청나게 심화되고 있는 거죠.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 여러 가지 단계도 있고 한데, 그걸 가장 쉽게 설명하는 그림들을 찾았습니다. 그게 이제 좌측 하단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운전하는 건 수동 운전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계, 크루즈 컨트롤을 적용하는 단계는 단지 핸들은 내 손에 잡고 있는 거지만 내가 엑셀이나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일정 속도로 유지가 되죠. 그게 레벨 1입니다. 레벨 2 단계는 내가 손을 떼는 겁니다. 하지만 전방은 주시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기술들이 적용이 되면서 차선을 유지한다든지, 차선 유지 기능을 켜면 카메라가 차선을 읽습니다. 그래서 핸들이 차선 밖으로 벗어나는 거를 얘가 핸들을 조정해서 막아줍니다. 핸들이 틀리면 마치 벽에서 튕겨나가듯이 라인을 유지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앞차가 급정거를 하면 브레이크를, 안전거리를 유지해서 세우는 이런 형태들 단계까지 적용되는 게 레벨 2입니다. 레벨 3가 되면 이제는 내가 눈을 떼도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발을 뗐죠. 손을 뗐죠. 그 다음 눈을 떼는 겁니다. 지금 자율주행차 수준이 레벨 3 정도까지 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벨 3부터는 한동안은 횡보로 갈 겁니다. 왜? 기술 자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기술을,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됐다 하더라도 도로에 그냥 일반 운전자들과 같이 운행을 하게 되면 자율주행은 반드시 사고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율주행이 판단하는 인간의 운전 패턴하고 우리가 실제 운전하다 보면 사실은 이쪽으로 갈 것 같지만 핸들을 틀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버스 전용차로와 같이 아예 독립된 공간에서만 자율주행만 운행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10년 후에 더 이상 운전대가 없는 차량으로 모두 사용하세요, 이런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기술이 레벨 4, 레벨 5까지 발전하더라도 그 자체가 한꺼번에 이렇게 단계적으로 막 쏟아져 나오지는 못할 겁니다. 물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이용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자율주행 기능들, 레벨이 좀 더 향상된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발전하는 단계들은 어느 정도는 횡보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레벨 1이 되면 발을 떼고, 2가 되면 손을 떼고, 3가 되면 눈을 떼고, 4가 되면 신경을 안 써도 돼요. 뇌를 떼는 거예요. 레벨 5가 되면 저를 지워도 되는 겁니다. 아예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 형태가 되면 우측 하단에 보는 것처럼 차를 딱 타는 순간 퇴근하면서 그 안에 있는 그냥 차박하듯이 차에서 자면 집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 형태가 레벨 5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율주행 하게 되면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뒤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불과 3, 4년 전까지는 CES에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 자율주행 기술 우리가 좋아,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어요. 근데 3년 전부터는 자율주행 기술은 갈 거야. 근데 자율주행 하는 동안에 그 안에서 뭐 할 건데? 라고 하는데 기업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측 상단에 있는 것처럼 그 안에서 그러면 콘텐츠를 이용하는 플랫폼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영화를 볼 수도 있고, 거기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는. 집도 재정의가 되지만 차라고 하는 공간 자체도 더 이상 이동하는 그 목적 자체가 아니라 자율주행이 되면 이동은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시간의 온전함은 온전히 제가 원하는 대로 쓸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차 안에는 더 이상 차를 고르는 게 브랜드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이 차의 용도가 뭐지? 아, 나는 출퇴근하면서도 일해야 돼. 아니야, 난 출퇴근하면서는 헬스나 운동을 할 거야. 이런 용도에 맞게 안에 인테리어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형태가 자율주행 자체가 아니라 자율주행이 왔을 때 차의 의미나 역할들이 바뀌게 되는 것 또한 미래의 자동차의 새로운 역할이나 의미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진짜 미래의 자율주행이 되면 이렇게 된다고 하죠. 예, 교차로에서도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 겁니다. 예. 물론 저건 연출이 된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되면 길을 2배 이상 넓히는 것과 같은 효과라는 게 저렇게 교차로에서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되거든요. 그러면서 훨씬 더 차량의 흐름이나 소통이 빨라지는 거죠. 근데 물론 자율주행을 학습시켜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기도 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도 나오는 딜레마인데요. 이런 거죠. 내가 자율주행 차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려면 얘를 학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얘한테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직진을 했을 때 자율주행 차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직진을 하면 길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10명이 죽고, 우회전을 하면 길에 있는 사람 1명이 죽는다라고 했을 때 자율주행차의 프로그래밍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로 하는 게 나을까요? 우회전을 해서 1명 쪽으로 가게 해야 맞을까요? 아니면 직진을 해서 행인 10명을 치는 게 맞을까요? 똑같은 얘기들이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도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공리주의라고 해서 사람 1명 쪽으로 핸들을 틀게 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을 바꿉니다. 똑같이 1명인데 사실은 그게 길에 있는 사람 하나가 아니라 그 길이 낭떠러진 겁니다. 그래서 그 1명이 바로 내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도 과연 이게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의 질문을 던지면 아무도 섣불리 대답을 못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트롤리 딜레마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저런 상황에 대해서 학습을 할 때도, 알고리즘을 적용할 때도 중요한 포인트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유럽에서, 독일에서 제일 먼저 가이드가 나왔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그게 숫자가 됐건 혹은 인종이 됐건 그 사람의 직업이 됐건 그 생명의 가치를 컴퓨터가 섣부르게 판단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를 하거든요. 왜? 사람 10명 목숨보다 1명 목숨이 덜 소중할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런 것 같지만 만약에 그 목숨이 당신 목숨이라면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에서 이게 이제 MIT에서 운영하는 그 모럴 머신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면 그런 것들을 테스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율주행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해서 사례들이 쭉 있는데요. 좌측 상단 보면 직진을 하면 사람, 행인 5명이 죽습니다. 좌회전을 하면 반려견, 반려묘가 죽습니다. 그러면 저 상황은 심플하겠죠. 당연히 반려견, 반려묘 쪽으로 트는 게 맞을 겁니다. 바꿔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직진을 하면 성인 여성 2명과 아이 여성 1명이, 여자아이 1명이 죽습니다. 좌회전은 성인 남자 2명과 남자아이 1명이 죽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씩 복잡해집니다. 젠더 문제 들어오고요. 직진을 하면 행인이 죽고요. 좌회전을 하면 탑승객이 죽습니다. 사람 수는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선택하고 나면 당신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떤 사람을 얼마만큼 살렸는지, 어떤 사람을 얼마만큼 죽였는지 이런 것들을 수치상으로도 보여주는 결과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벤츠 자율주행하고 미래에 벤츠 자율주행하고 BMW 자율주행하고 빡치기를 했습니다. 근데 BMW 자율주행 운전자가 죽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알고리즘을 분석을 해보니까 벤츠 자율주행은 우측 상단 있는 상황에서 벤츠 자율주행은 탑승자 우선 모드가 선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측 상단에 있는 그림 중에 행인을 치게 만드는 탑승자를 우선 보호하는 알고리즘이 선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BMW는 반대로 위에서 좌측에 있는 것처럼 행인을 우선시하는 알고리즘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빡치게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처지하시겠어요? 내가 우선해주는 벤츠 차량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런 알고리즘의 학습 과정들이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반복이 된다면 사실은 딜레마적인 상황들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자율주행차 개발 윤리 가이드로 해서 그런 판단을 컴퓨터가 하게 하지 말라. 최선을 다해서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해라. 이런 식의 이제 가이드를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런 최신 기술을 볼 때 미국과 유럽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요. 역사들이 있으니까 역사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그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적용하는 것들도 기술 우선보다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안정장치가 있을 때 이제 적용하는 형태로 가고, 미국 실리콘밸리가 있는 미국에서는 그렇게 기준을 법적이나 가이드를 확 정해버리면 오히려 그걸만 지키고 새로운 기술 적용되는 거에 다른 가이드를 따르지 않다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 라고 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진취적으로 한 번 더 해보고 안 되는 것들은 막으면 되지 라는 식의 이제 가이드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작년부터 이제 그 개념들이 미래 모빌리티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어떤 수단을 이용하느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그런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들의 가장 효율적인 조합이 뭐냐라고 하는 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중거리 이동할 때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거고, 단거리 이동을 할 때는 자율주행 캡슐 차량을 이용을 하는 거고, 그럼에도 마지막 라스트 마일 갈 때는 전동 킥보드가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형태의 그림들, 교통수단의 조합을 이제 미래 모빌리티 수단의 어떤 흐름이나 방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모빌리티 회사 중에서는 가장 주목받았던 건 GM이었습니다. GM이 전시회에 나와서 우리 이제 앞으로 내연기관 차량이 아니라 전기차로 집중할 거야. 그래서 우리 로고도 바꿨어. 그리고 중앙 하단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을 나는 캐딜락 유인 드론을 가지고 이동수단으로 활용할 거야. 우리는 탄소 없는 사회, 교통사고 없는 사회, 교통체증 없는 이 세 가지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 GM이 앞장서겠어. 뭐 이런 식의 비전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5G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키노트에서도 이제 버라이즌 대표가 이제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어쨌건 5G는 여러 가지로 지금 아직도 여러 가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스마트 시티 쪽으로는 코로나로 인해 안전에 대한 요구와 변화, 내 데이터를 공개하는 거에 대한 게 공공의 이익이나 안전을 위해서라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강조가 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 CES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술에는 도덕이 없다, 윤리가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일부 제약이 될 수도 있다.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어떤 것들이 더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했고요. 분야별 이슈들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느꼈던, 그러니까 CES에 대한 인사이트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방식대로 이제 그 인사이트들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는 거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신 분들은 다른 부분들의 인사이트가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번에는 집이 재정이 됐다. 그게 어떤 의미냐? 기존의 집은 먹고 자는 공간이었잖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의 집은 의미에 대해서 재정의가 필요하더라. 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해야 되니까 일도 해야 되죠. 사무실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애가 학교를 안 가요. 그러니까 집에서 학교가 되기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공부하는 학교, 운동을 해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를 락다운 상태에서는 집에서 모든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양한, 그게 가전제품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일 수도 있고요. 재정이 된 집에 필요한 역할들을 그 집에 있던 요소들이 혹은 기술들이 그런 것들을 대응해줘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좌측 상단에 있는 건 롤러블 TV가 침대맡에 있어서 저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반투명 롤러블 TV를 가지고 침대맡에서 TV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거기도 하고요. 우측, 그러니까 중앙 상단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더 게임을 현장 몰입감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롤러블 디스플레이가 달려있는 게임기이기도 하고요. 좌측 하단에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퀄러사의 저게 16,000달러짜리 욕조입니다. 저기는 욕조 자체가 물이 뭐 위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래서부터 천천히 올라오고 자체 세척도 가능하고 되게 이제 어쨌건 가장 최적화된 상태로 욕실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비싼 욕조가 되겠고요. 중앙 하단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동물원 가기도 힘들잖아요. 올해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가상 동물원입니다. 직접 동물원을 가지 않아도 동물원에 가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집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동물원이고요. 하단 우측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방역 로봇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텔의 객실을 청소하기도 하고요. 학교나 이런 공공기관의 장소 같은 경우를 사람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저 방역 로봇들이 저 위험들을 케어하는 그런 방식에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비스포크라고 하는 내가 냉장고의 기능들을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합해서 쓸 수 있는 냉장고를 가져 나오기도 했고, 마이크로 LED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이크로 LED, 즉 LED 하나가 되게 작은 모듈로 되어 있는데 얘를 조합해서 쭉 붙이면 한마디로 이 벽면 하나 전체를 디스플레이로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확장성 있게 디스플레이를 만들까, 레고 블럭 붙이듯이 붙이면서 디스플레이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그걸 이렇게 붙이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는 거고요. 근데 그거를 작년에는 엄청나게 크면서 그거 하나에 뭐 몇십억 간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판 가격으로 이번에 뭐 1억 7천만 원 정도의 시제품으로, 그러니까 판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 내놨다.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규모는 아니죠. 하지만 광고판이라고 하면 그만큼 이제 밝고 내구성 있고 디스플레이 사이즈에 상관없는
그런 형태의 모듈이라면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 그리고 연차가 지날수록 그 단가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삼성이 작년 이제 반려 로봇들을 테스트해보고 나서 반응들이 좋아서 이번에 가지고 나온 몇몇 로봇들 중에 하나가 우측에 있는 핸디라고 하는 로봇입니다. 팔이 하나가 달렸고요. 그래서 이제 설거지, 그러니까 식기세척기에 접시를 이렇게 골라서 넣어주는 역할을 한다거나, 예, 사람들과 감정의 교감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좌측 하단에 있는 케어라고 하는 삼성복 케어 같은 경우는 내가 영상회의를 한다고 했을 때 내 앞에 와서 모니터와 카메라를 가지고 내가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요. 작년에 로봇 그 볼리라고 하는 게 조그만한 그 테니스 공만보다 조금 컸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나왔던 그 좀 개선의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야, 이거 시야가 너무 낮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래에서 볼 수 있는 게 시야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케어 같은 경우는 자기 높이를 이제 조금 더 자유롭게 조정하는 그런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요.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예, 그 AI하고 라이다 센서까지 탑재되어 있는 로봇 청소기입니다. 그래서 집안의 공간들을 그냥 기존의 카메라만이 아니라 라이다 센서를 가지고 장애물이나 이런 것들을 피해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장점은 카메라 달려있는 걸로, 예, 집안에 있는 애완견이나 이런 것들의 상태도 모니터링 해주고 그 정보들도 스마트폰으로 알려주고 이런 기능들이 이제 추가가 되는 그런 형태의 기기이기도 하고요. 삼성이 이번에 주목받았고 상당히 발표의 한 3분의 1 정도를 쓴 게 뭐였냐면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삼성의 박스 포장지를 가지고 작은 가구로 뭔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우측 하단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집에도 안 쓰는 갤럭시 폰 한두 개씩은 있으시죠? 용도가 폐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버릴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삼성이 뭐라고 했냐면 기존에 있던 저 스마트폰 고성능 여러 가지 센서가 달려있는 그 스마트폰을 업사이클링해서, 리사이클링은 그냥 재사용이고요. 업사이클링은 여기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서 용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소프트웨어를 깔면 애기 방에 애기가 잘 자는지를 모니터링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 기존에 있던 스마트폰에 지자기 센서, 카메라 센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새로운 기능들을 부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온라인에서도 많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Hello, and welcome to CES 2021. 삼성이 전시를 영상으로 온라인 발표를 했던 영상 요약본입니다. It's that inspiration and our focus on you that led us to our fridge lineup called Bespoke. We started with a simple idea to give you the ability to change the color and type. 그러니까 가상의 스튜디오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전시해 놓고 그걸 스토리텔링해서 엮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게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주목을 많이 Introducing the 받기도 했습니다. four-door. Are preparations for 이건 this year's 좀 CES 짧은데요. going well? 네. Yeah, amazingly well. Like to take a 내용들은 look. 그렇습니다. 삼성 어떻게 이번 CES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하니까 저희 열심히 뭐 노력하고 있어요. Let's move to the next lab. 쉽게 개념은 뭐냐면, 예, 삼성 이번 CES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했더니, 예, 삼성 제품은 외계인을 갈아 넣어서 만들고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정말 이렇게 그만큼 새로운 것들,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트레일러 광고 영상입니다. LG도 소중한 일상은 계속됩니다 라고 하는 슬로건을, Life is on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나왔고요. 클로이라고 하는 LG 로봇들을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방역 로봇까지 이렇게 확대하는 그런 형태들을 보였어요. 작년에도 LG 삼성이 공통적으로 했던 건 주방에 로봇이 들어가는 거였어요. 설거지를 해주기도 하고 커피를 따르기도 하고 요리를 해주기도 하고요. 근데 작년 로봇의 가장 큰 단점이 뭐였냐면요, 그 로봇이 LG 클로이도 거기에 요리를 해주는 로봇이 있어요. 서빙을 하는 로봇도 있어요. 길을 안내해주는 로봇도 다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로봇이 요리를 해준 거를 서빙하는 로봇한테 주는 것도 사람이 해야 되고요. 네, 서빙한 로봇이
테이블에 음식을 얹어주는 것도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로봇의 시중을 사람이 드는 게 아닌가 싶을 그런 그림의 모습들이 있기는 했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과도기적이니까 분명히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텐데요. 그런 활용도들이 점점 더 사람의 손이 덜 가는 방식으로 로봇이 발전하고 있는 모습들은 보여졌고요. 컨셉이었지만 롤러블 폰에, 그러니까 롤러블 TV는 많이 보셨죠. 작년에 그런 얘기들이 했었어요. 롤러블 TV, 이 크게 이렇게 정말 이런 롤 스크린 같은 데 이렇게 쑥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저 프로젝터가 있어야 보여지는데, 롤러블 TV는 이 자체가 LED인 겁니다. 이 자체가 광원이거든요. 근데 접혀서 들어가요. 중국이 그걸 흉내내려고 이렇게 내놨다가 현장에서 저 이 판 LED가 막 울어가지고 이것도 뭔가 새로운 기술이냐고 할 정도로 놀림을 받기도 했는데요. 어쨌건 이게 롤처럼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신기했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누군가 어느 기업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TV 접어서 뭐 할 건데? TV를 접어서 뭐 하지? 하고 하니까 우와 신기하다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숙연해졌습니다. 글쎄 TV를 접으면 뭐 할까? 뭐 하실 것 같으세요? 근데 그 정답은 사실은 LG 광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저 롤러블 TV를 어디다 놓느냐. 여러분들 이사 가시면 제일 먼저 찾는 게 거실에서 찾는 건 TV 놓는 위치죠. 안테나선 어디 있는지 보고 장식장 놓고 그 반대편에 이제 소파를 놓고. 그러니까 사실은 거실에서 쓸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는 겁니다. 왜? 한쪽은 트여 있고 한쪽은 창문이고. 근데 롤러블 TV는 사이즈가 크지만 평소에 감아서 넣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전망 좋은 데다 그 TV를 갖다 놓습니다. 벽이 하나가 생기는 거죠. 소파 위치까지 생각한다면 벽이 2개가 생기는 걸 수도 있습니다. 공간 활용도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의 아이디어들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롤러블 TV였던 장점이라면 장점이었는데, 이번에는 그걸 롤러블 폰에 적용을 했어요. 뭐냐면 이제 그 삼성폰 같은 경우 이렇게 접는 폴더폰 형태였는데, 얘는 그냥 폰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롤러블처럼 쭉 올라와요. 그러니까 작았다 컸다 하는 게 작았을 때 사이즈나 컸을 때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작아졌을 때 이렇게 뭐 두께가 2배가 된다는 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태로 작아졌다가 커졌다, 롤러블 형태들만 그렇게 적용되는 것들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김레아라고 해서 얘는 가상 인간입니다. 작년에 삼성은 네온이라고 하는 가상,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어떤가 뭐 온라인 서비스나 이런 것들 상담을 받을 때 사람한테 받기를 원하지 챗봇이나 이런 거에 받기를 원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사람 같은 캐릭터, 그게 이미지가 실제 사람일지 아닐지 사실은 영상으로 보면 모르는 거죠. 점점 더 영상이 고도화되면.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서비스를 위해서 가상 인간들의 캐릭터들을 적용하는 것들이 대단히 많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맹점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것처럼 그 가상 인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성적인 용어나 이런 것들을 막 해서 윤리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가상 인간이나 이런 캐릭터들도 상호 교감보다 지금은 조금 바꿔서 어쨌건 전달을 하는데 사람이 아니라 이런 뭐 예를 들면 뭐 방송이라든가 광고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가상인간을 활용하는 형태로 현재는 조금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LG 거 잠깐 볼까요? 재생이. 게임 모니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집에 저런 거 하나 있으면 게임방 안 가도 될 것 같긴 해요. 자리에 딱 앉으면 저게 이제 롤러블 반투명 투명 디스플레이입니다. 근데 저게 정말 몰입도가 높을지는 봐야 되긴 해요. 왜냐하면 디스플레이 자체가 사람들이
이게 머리에서 처리하는 그 이미지의 데이터의 양이 한계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이는 망막으로 비춰지는 일부 이미지만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데이터를 버린다고 하거든요. 그게 다 들어오면 뇌가 그걸 처리하는데 부하가 걸리니까. 그러니까 VR 같은 거 잘못 보면 머리가 아프고 한 것들도 이미지가 너무,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이 들어올 경우에도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도 저게 만약에 좀 어지럽진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도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VR이나 이런 거 이미지 처리할 때도 사람 눈이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용량만을 노출시켜주는 그런 방식의 어떤 시도들도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집이 변했다면 이번엔 자동차의 의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가 자율주행하면 사실 그 안에서 운전자가 운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뭐 하지? 라고 하는 데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맞는 기술들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좌측 상단에 있는 거는 GM에서 여러분들 아시는 허머라고 하는 GM의 가장 큰 트럭을 전기차로 내놓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상단 중앙에 있는 거는 벤츠의 하이퍼스크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운전석 조수석에 있는 그 대시보드라고 하는 전면을 56인치 디스플레이로 다 터치가 다 되는 디스플레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비게이션 이만한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 전체가 되기도 하고요. 조수석에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영화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운전자가 그게 궁금해서 이렇게 쳐다보면 얘가 운전자 눈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야, 너 운전 안 하고 옆에 영화 보네? 하면서 그걸 나글거려 버립니다. 아예 안 보이게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AI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매일 몇 시에 누구한테 전화를 한다. 그러면 전화하시겠어요? 라고 하는 걸 레코멘드 해주기도 하고요. 근데 내가 아닐 경우에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은 개인화된 프로세스, AI가 다 학습을 해서 지금 운전자가 탔구나, 그렇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도 개인화된 서비스로 제공을 해주기도 하고요. 애플이 이제 애플카를 뭐 어디랑 협력할지는 모르겠지만 애플이 자동차 시장에 진출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애플이 결국은 스마트폰이 사람들이 차 안에서도 지금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데 근데 자동차가 저렇게 이제 자율주행이 되고 나면 자동차 안에서 보내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작은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차 안에 있는 그 넓은 공간을 활용하고 싶어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스마트폰은 자동차랑 경쟁해서 뒤처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그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애플과 기존 자동차 회사나 이런 데들과의 경쟁도 앞으로 자동차의 의미가 제정이 되고 자동차가 결국은 내 시간을 조금 더 기존에는 운전하는 데만 집중했다면 그 시간이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뭐 할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 시간을 뺏기 위해서 그 시간을 더 점유하기 위해서 저한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GM 로고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전기의 느낌을 주는 형태들로 바뀌었고, 그러면서 강조를 한 게 상업용 전기 물류 배송 트럭 페덱스랑 같이 협력을 해서 공급을 하기로 했는데 우측 중앙에 있는 저거는 3마일 정도를 이동하는 전기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배송하시는 분들이 저걸 힘으로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전기 모터가 달려서 가자는 대로 따라와요. 그리고 저거는 모듈화되어 있어서 원하는 대로 제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사이즈를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차에 가까이 가면 차에 그 싣고 내리고 하는 것도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전기차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는 LG화학 배터리랑 같이 협력해서 합자회사를 만들어서 가겠다. 배터리 기술은 우리나라 LG, 삼성, SK가 워낙 많이 투자를 했고 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모든 전기차 기업들이 사실은 거기 걸 쓰거나 같이 협력을 하려고 손을 많이 내밀고 있습니다. Hello, welcome to CES and to GM's Exhibit Zero. GM 대표 At General 메리바라 Motors, our vision for the 회장입니다. future is a world with zero crashes, zero emissions, and zero congestion.
The key to GM에서 unlock that vision is electrification. Starting 그러니까 이번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도 키노트 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확하게 50%가 예, 그 여성 대표자, 여성 연사들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인텔 하면 윈도우에는 인텔 인사이드 당연히 광고가 같이 붙어 있는 걸로 알았는데 사실은 이번에 AMD 리사수 회장이 나와가지고 키노트를 하면서 얘기를 한 게 뭐였냐면 우리 협력사예요라고 소개를 하면서 우리 익숙했던 마이크로소프트를 AMD에서 나기 협력사라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인텔과 늘 같이 다니던 거꾸로 인텔은 이번 CES 기간에 회장을 교체를 했습니다. 대표이사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간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진영이 더 이상 그렇지 않고 AMD가 훨씬 더 빠르게 이제 발전하고 있고 AMD의 손을 잡은 윈도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들을 현장에서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런 여러 이제 임팩트 있는 여성 CEO들 중에 하나로 메리바라 그 GM CEO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벤츠 좌측에 있는 게 하이퍼 스크린입니다. 중간에 내비게이션 저 정도 사이즈로 보이면 시원시원하겠죠. 앞에는 디스플레이, 핸들 앞에 이제 속도계나 이런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우측에는 조수석에서 볼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있고요. 저기에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기반으로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엣지 컴퓨팅이라고 해서 저기에 탑재되어 있는 정보들 중에는 예를 들면 부산에 왔어요. 부산에 거기에 뭐 그 빌딩에 그 부산시청 빌딩에 뭐가 있지요?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조차도 기본적으로 엣지 컴퓨팅으로 다 탑재가 돼 있어서 관련된 이제 여행에 필요한 정보들도 제공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우측에 있는 건 BMW에서 내놓은 iDrive입니다. BMW가 사실은 조그 셔틀이나 이런 것들을 처음 차에 적용을 했거든요. 디스플레이가 점점 커져가면서. 근데 그게 정확성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훨씬 더 개선해서 그 제품을 출시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차량에서는 디스플레이가 엄청나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창문이나 이런 것까지 다 덮을 거긴 하고요. 그래서 그 디스플레이에서 그럼 뭘 할지. 소니도 전기차로 가는 이유는 원래 이제 소니의 구상은 차 안에서 플레이스테이션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은 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 많은 인포테인먼트, 우리가 잘하는 게 인포테인먼트야. 엔터테인먼트랑 정보랑 같이 제공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잘하는 거야. 근데 가만히 있다가는 다른 회사들한테 그 영역을 뺏길 것 같으니까 소니도 작년에는 우리가 전기차 내놓을 생각은 없고 사실은 전시하러 나온 거야 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 전기차를 가지고 나왔는데 작년보다 얘들은 그냥 전시하려고 전기차를 가지고 나온 애들이 아니야 라고 하는 판단들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경쟁에 소니도 결국은 이렇게 뛰어들면서 가지 않겠냐. 가전이나 뭐 이렇게 경계가 없이 전기차 시장으로는 테크 기업과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엄청나게 지금 각축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Hello, ladies and gentlemen. I'm really glad that we are able to get together today, virtually, of 네, course. 이것도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벤츠가 작년까지는 엄청나게 주목을 받으면서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강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발표 30분 중에 한 10분 정도만 딱 10분, 15분 정도 시간만 보여주면서 그 MBUX라고 하는 디스플레이를 현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헬스케어 쪽 같은 경우 코로나 이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건강관리나 원격진료, 진단, 치료 등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을 하면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대한 것들도 분명히 강조가 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보험에도 보험 수가를 지급하고 있고요. 센서들도 의사를 위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도 그 원격 의료에 대한 거는 일정 부분 이제 가는 방향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의사가 환자를 못 만나는 그런 상황들로 점점 더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한 요구들이 소유자 입장에서도 증가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기타 분야에서 푸드테크, 임파서블 푸드라고 하는 재작년에 19년에는
순식물성 쇠고기 패티를 내놨어요. 이게 콩에서 원료를 뽑아갖고 햄버거 패티를 만들었는데 얘가 고기 맛보다 더 좋거나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그 소고기보다 비싸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 고기를 사 먹는다는 거죠. 왜? 특히 이번 코로나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지속 가능성이나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거죠. 예전에는 베지테리언이나 뭐 이렇게 하면 쟤 먹는데 이렇게 막 뭣도 안 들어가야 되고 까다로워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야, 내가 쇠고기 패티 한 장을 먹으면 지구상의 탄소 배출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알아? 이 쇠고기 패티 한 장을 얻기 위해서 소를 키워야 되고 이 소가 엄청나게 많은 풀을 뜯어 먹어야 되고 그 풀을 뜯어 먹고 뭐 배설하는 거나 뭐 가스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구상에 엄청나게 해로운 부산물들을 남겨. 근데 순식물성 패티를 먹으면 그게 콩을 통해서 배양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구에 하나도 부담을 주지 않아. 탄소 배출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되게 윤리적인 소비를 하는데 심지어 맛도 있어.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면서 임파서블 푸드가 주목을 받았고요. 재작년엔 쇠고기 패티, 작년에는 돼지고기 패티를 내놨는데 현장에서 먹었는데 정말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맛이 있었고요. 근데 올해는 또 다른 숙제들을 이런 걸 할게요라고 얘기를 한 게 유제품, 계란 이런 것들도 자기들이 순식물성 원료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제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점점 더, 그러니까 뭐 이번 전시회에서도 ESG라고 하는 부분들, 환경이라는 부분, 소셜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거버넌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예전에는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윤리적인 마케팅 수단 뭐 이런 식으로 갔었다면 이번 겪으면서는 사람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야 진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거나 환경에 대한 거나 정말 우리 기업이 잘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보쉬라고 하는 자동차 부품 기업도 라이커 보쉬라고 해서 보쉬처럼 해보세요. 보쉬는 우리 제품을 만들 때도 탄소 배출이 적어요. 전기도 적게 쓰고요. 물도 적게 써요. 그래서 우린 되게 윤리적인 기업이에요. 근데 심지어 우리 제품을 만들어서 사용할 때도 기존의 다른 제품보다 30% 50% 이상 탄소 배출량이 적어요. 당신은 우리 제품을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지구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업의 브랜드 가치도 올리고 마케팅 효과들도 얻는 거죠. 근데 예전엔 그게 그냥 마케팅 수단이었다면 지금은 사람들이 야, 그렇게 윤리적이지 않은 기업의 제품을 소비하는 것 자체를 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진다는 겁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대단히 많은 그러니까 미디어 서비스 기업들이 집콕을 하게 되니까 거기서 많은 영상 콘텐츠를 소비를 하고 있는데요. 트위터로 시작된 SNS 같은 경우는 텍스트로 시작돼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이미지로 소통하다가 그 다음에 유튜브 같은 영상 콘텐츠로 소비하다가 그 다음에 틱톡 같은 유튜브도 사실은 되게 많은 긴 영상들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10분 이내의 영상들을 소비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상 소비하는 패턴이나 속도가 점점 줄어들면서 틱톡이 유행하는 건 사람들이 저거는 10초, 15초, 길어도 1분이 안 가거든요. 그런 형태의 콘텐츠를 숏폼 플랫폼이라고 하는 짧은 이미지 소통 플랫폼을 가져간다.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더 선호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걸 TV 방송으로 본다면 1세대는 기존 지상파, 2세대는 케이블 방송, 3세대가 넷플릭스라고 하면 넷플릭스도 사실은 소비하는 패턴들이 좀 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점점 사람들이 조금 더 짧은 콘텐츠를 소비하는 걸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작년에 넷플릭스의 틱톡 버전이라고 하는 퀴비라고 하는 서비스가 작년에 출시가 됐었는데 작년에 그게 접었습니다. 그런 상태가 발생하긴 했는데 어쨌건 이미지나 영상의 소통 패턴들도 이런 형태들을 보이고 있기는 하고요. 숏폼 플랫폼이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 형상들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AI 기반 플랫폼, 그러니까 집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다양한 기기들이 그런 네트워킹 한다 그러면 그 중앙에 있는 허브는 누가 돼야 될까요?
제일 메인은 누가 돼야 될까요? 예전에는 그걸 스마트폰이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이 그걸 못했고요. 그 다음에는 TV가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TV는 항상 켜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아마존 알렉사나 구글이 자기네 인공지능 스피커를 가지고 그걸 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 기업이. 그래서 제휴하는 제품군이나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매번 전시회 때마다 우리 프렌즈들은 이렇게 많아, 우리 협력사들이 이렇게 많아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나 LG 같은 제조사들이 야, 쟤네는 플랫폼 테크 기업이고 제품은 우리가 다 만드는데 왜 그걸 가지고 장사는 쟤들이 하려고 하는 것 같지? 라고 하면서 제조사 중심으로 해서 그걸 네트워킹 할 수 있는 프로토콜 표준을 만들어서 공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집이 제정이 되고 집에 있는 여러 가전제품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아시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그게 하나로 다 컨트롤되는 허브 역할을 하는 제품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거를 장악하려는 노력들이 다양한 기업들에서 있고요. 그중에 LG나 삼성은 지금은 그 허브 역할을 하는 거를 냉장고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냉장고는 항상 켜 있잖아요. 그리고 냉장고 벽면이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네트워킹하는 허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제품들 다 우리 건데 뭐 집에서 LG, 삼성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있는 경우도 있지만 LG면 LG만 쭉 갖고 있거나 삼성이면 삼성 이렇게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마존 알렉사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나 이런 구글 같은 서비스들이 자동차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람보르기니가 알렉사랑 같이 제휴해가지고 람보르기니의 컨트롤이나 여러 가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들을 알렉사 기반으로 제공하는 그런 모델들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점점 이제 그 소자들은 작아지고 해상도는 점점점 높아집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기술에 대한 것들이 그러니까 중국 대비 이제 훨씬 더 빠르고 많이 이제 성장돼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우리나라 만들면 그 다음에 같은 걸 갖고 나와요. 그만큼 이제 빨리 쫓아오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계속 사실은 디스플레이 경쟁은 심화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시를 CES를 이렇게 참가하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팁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참여하는 이유는 새로운 고객을 한 자리에서 그렇게 많은 새로운 고객을 만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국내외 언론에도 노출될 기회가 되고요. 즉 우리나라에서 바로 이제 사실은 홍보해서 알리는 것보다 현장에 가서 해외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 홍보하기도 훨씬 더 수월하긴 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고객과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도 하고, 초기 스타트업 참여는 유레카 파크 이런 데는 딱 2번 정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대신에 되게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플랫폼도 있고요. 미디어 대상 사전 언베일드 행사를 내 돈 내고 참석하는 거긴 한데, 거기서 눈에 띄면 메이저 언론에 한두 번 노출이 되면 우리나라 언론에는 자연스럽게 여기 기업이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홍보되는 엄청난 효과를 볼 수도 있기도 하고요. 좋은 공간은 내년에는 어쨌건 현재까지는 오프라인 신청이라고 하는데 1년 전부터 신청 받아서 부스를 배정을 해줍니다. B2B 대상 프라이빗 전시나 미팅은 별도의 호텔에서 따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형태들의 그 전시가 있기도 하고요. 참가 기업 지원은 코트라 등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해서 같이 데리고 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라스베가스까지 가서 전시 부스를 차려야 되잖아요. 기업 혼자 준비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초반에는 단체로 해서 같이 갈 때 가는 방식들이 있고, 서울시, 대구시 같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 디지털재단이 서울관을 운영하면서 스타트업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예, 작년에는 유레카 서울인 CES라고 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제 현장에 와서 라스베가스 부시장이랑 직접 만나서 현장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 네트워킹하는 그런 자리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전시 부스 참여 기업을 모집해 진행하는 민간 기업 혹은 개별 기업 단위에서도 가기도 합니다. 이게 마지막 장표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의 모든 기술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술들을 잘 조합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드냐가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산업 간 경계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업 혼자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아까 도요다처럼 그 기업만이 아니라 결국은 지역계 혹은 정부와 같이, 왜냐하면 자율주행, 교통 들어가야 되죠. 주거라고 하는 부분들도 퍼블릭의 영역들이 분명히 들어가기 때문에 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미래 모빌리티는 그러니까 목적지까지 쉽고 빠르게 이동하기 위한 다양한 교통수단의 조합이다라고 하는 포인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의 격차는 점점 좁혀지고 있다. 그걸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가 중요하다. 미래는 꿈꾸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다. 이번 전시회에서도 주목받은 게 환경, 소셜, 그러니까 ESG라고 하는 부분들의 키워드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계속 듣게 되실 겁니다. 시사점을 살펴보면 기술은 수단일 뿐이고 미래를 그리는 디자이너가 필요하다는 거 하고, 유능한 지역 스타트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지원 방식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집의 의미와 역할이 변했듯이 그에 부합하는 스마트 시티도 그런 변화된 집들이 모여진 스마트 시티라고 한다면 그 의미도 지금과는 조금은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이번 전시회를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발표들을 다 드렸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끝나시고 따로 말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긴 시간 저희가 최신 트렌드를 강연해 주신 정홍모 강사님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준비하시다가 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면 언제든 저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원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기업은 아까 GM, 벤츠, 그리고 애플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혁신기업을 생각하는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나왔던 겁니까? 아니면은 이 시간 관계상 이게 뭐 그쪽 부분은 뽑아서 설명하실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나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엔 매년 구글이나 그러니까 실제로 아예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도 자기네 아예 전시 부스를 분야별로 차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아마존은 알렉사를 우리 모빌리티랑 같이 이렇게 아마존 한다, 홈이랑 같이 집에 있는 거 같이 한다라고 해서 전시 부스를 분야별로 그러니까 전시관이 이렇게 헬스케어 분야 있고 이렇게 다 따로 있는데 거기별로 다 이렇게 차렸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제품들에서 사실 인사이트를 여러 가지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조금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설명만 들은 걸로 생각해요. 저기 CES가 우리가 이렇게 좀 노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게 하나의 기술도 기술이지만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같은 게 어떻게 이제 세상에서 새로 나오느냐 이런 걸 좀 보면서 더 배우고 있다는데, 이번에 설명 들으니까 기술은 많이 발전한 것 같은데 그런 기업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상상 못하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그렇게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은 좀 드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기술만 보면 사실은 이번 전시회나 이런 것들에 이제 여러 가지 한계들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비대면으로 이 정도 규모의 전시회를 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전시 업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객의 눈높이가 이 CES 올 디지털로 진행된 CES 전과 후는 그러니까 온라인 비대면 전시회의 어떤 흐름이나 방향은 분명히 좀 바뀔 것이다.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접 체험하지 못한 부분들, 제품을 직접 이제 보지 못해서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우리 거 전시할 수가 없는데, 한계가 있는데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때문에 참여 못했던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가능성과 사실은 좀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들에 대한 것들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쉬운 점이 뭐 없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들은 이번에도 뭐 여러 가지 이루어졌다고 보여지고요. CS 자체, 그러니까 기술만 보면 사실은 조금 이제 마이너하게 보는 거고 그 기술을 그러면 내 분야에 혹은 내 업무에 어떻게 좀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의 단초들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전시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이크. 아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CES가 이제 작년하고 다르게 이제 오프라인을 배제하고 온라인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라스베가스라는 이제 장소의 그런 어떤 효과, 그런 거 굉장히 반감됐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완전 온라인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이 CES는 플랫폼만 제공하고, 그러니까 온라인상의 플랫폼만 제공하고 각 그 회사들이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자기가 그냥 컨텐츠를 만들어서 플랫폼에 올려주는 그 정도 역할만 했나요? 아니면 그 어떤 장소에서 일단은 사람들은 안 모이지만 이런 기업들은 와가지고 이런 전시를 하고 하는 방식을 택하는가 좀 말씀해 주시죠. 작년에 IFA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하루에 1000명 입장 제한 작지만 오프라인 전시도 하면서 그걸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번 CES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전시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프라인은 그냥 스튜디오 정도를 운영하는 형태 그런 형태들로 진행을 했고요. 온라인에 대한 방식들도 그 장을 뭐 제공했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CES가 자기네가 이제 플랫폼을 그러니까 메인 비즈니스 파트너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연결을 해서 이제 영상 트래픽이나 동시 접속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마이크로소프트 걸로 제공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들로 제공을 했지만 예를 들면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에는 삼성은 그 안에서 만들어준 그 이제 전시 그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만 이용을 했어요. 근데 LG 같은 경우는 거기서 점핑해서 자기네 가상 전시관을 별도의 사이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공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은 그 이미지, 그 콘텐츠, 영상 콘텐츠 분야에서는 상당히 LG보다 더 임팩트가 있었는데 실제 그 전시, 온라인 전시 분야에서는 오히려 LG가 조금 더 풍부하게 이제 준비를 하는 그런 형태들, 외부에 따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런 기준들이 한 가지 방식으로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금은 달랐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저도 지역에 그 아까 이제 스타트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그 서울 같은 경우도 15개 기업을 이제 온라인으로 지원했다 이러셨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지역에 개별로 물론 참여하긴 했지만 그 IT 스타트업 참여하신 이제 기업에 좀 물어보니까 이제 이미 알고 있는 큰 회사들, 삼성이나 LG나 우리가 조금 전에 아마존은 안 나왔나 이렇게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는 그런 큰 회사들은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찾아가거나 파트너들이 궁금하게 생각으로 보기는 훨씬 쉬운데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지난해 참석했을 땐 그래도 오고 가는 사람들 또 주변에 있는 그 기업들 보러 왔다가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소개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근데 온라인으로 이번에 이제 참여를 해보니까 스타트업의 한계가 분명하더라. 그러니까 이미 이제 홍보가 안 된 상황에서 온라인에서 그 이렇게 자기네가 뭔가를 의미 있게 건지기는 참 힘들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거든요. 네. 그럼 스타트업이라면 네. 그런 그 온라인으로 앞으로도 이제 이런 게 만약에 있다고 할 때 어떤 방식이 조금 더 효과적이겠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네, 제가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 현장에 가서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은 마찬가지로 이제 LG 삼성 같은 경우는 콘텐츠 만드는데 진짜 몇억 몇십억씩 투자를 해서 만드니까 비주얼적으로도 그렇고 주목을 끌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름도 모르는 기업들 2천여 개 중에서 그 스타트업을 찾아내기란 힘들죠. 근데 오프라인 전시회는 그런 기업들을 모아서 유레카관이라고 해서 그런 기업들만 모아서 전시를 하고 그런 기업의 또 국가관을 또 이제 뭐 대한민국관, 이스라엘관 이렇게 있어서 그렇게 우연히 다니다가도 이거 괜찮네 라고 해서 우연히 노출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온라인은 그런 우연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저희 CES 혁신상 이노베이션 어워드 수상은 언제 하냐면, 그러니까 한 9월, 10월 되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분야별로 너네 이거 괜찮은 것 같아라고 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어워드 상을 주는 게 자기네 걸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이게 괜찮아, CES에서 인정받았어 라고 하는 걸 우측 상단에 하나 더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한 20개씩 받고 뭐 20개, 30개씩 받고 막 이렇게 제품마다 그런 상을 받게 되는데, 결국은 조금 더 한 템포 더 움직여서 뭐 오프라인에서 한다면 사실은 위치를 선점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동선 라인의 위치를 선점하는 것도 중요하고,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면 그래도 그러니까 콘텐츠 만드는데 돈을 많이 투자는 못하니까 차라리 그 앞단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언베일드 행사라든가 아니면 이노베이션 어워드에 사전에 대응을 해서 그런 거라도 얘네 뭔데 이거 상을 받았지? 라고 해서, 물론 상 받는 기업들이 많기는 합니다만 없는 기업보다는 한 번 더 보게 되잖아요. 그런 식의 그러니까 그 준비 과정에서의 조금 더 노력하는 수밖에 사실은 뭐 가만히 있다고 알아서 저기 해주진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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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제 온라인 전시회도 가상 버추얼 엑시비션 센터가 만들어져 있고, 네. 그 오가나이저한테 우리 임차료를 뭐 상당히 많은 돈을 지불하고 했어요. 네, 네. 근데 역시 이 콘텐츠 제작 기술이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거기 참가하는 목적은 그를 통해서 새로운 신규 거래처를 발굴하는 데 굉장히 목표가 있거든요. 네, 네. 이번에 참가한 업체들 전체 이제 제가 보고를 들어보니까 ROI가 높진 실제 않았을 와서 네. 뭐 직접 그리만 하고 그냥 네, 뭐 얘기만 하고 지나가는 고객들이 많고, 네. 오프라인 전시하고는 달리 네. 오프라인 전시회 때는 이제 이 컨택트를 해보고 맞습니다. 직접 만나고 오감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 것이기 네, 때문에 네. 성과가 별로 없었다 하는 얘기가 네, 있었거든요. 네. 그 이번에 그 CES의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최초로 지금 하셨다 그러는데 네. 거기에도 삼성이나 이 뭐 제 친구가 근무하는 한컴 같은 데도 참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자세히 네네. 못 물어봐서 그런데 혹시 그것도 그럼 막대한 그 임차료를 납부를 하고 하는 거죠? 참가비는 있습니다. 참가비. 그게 참가비는, 그 실제로 피지컬하게 참가한 경우에 비해서 그것보다는 결코 싸지는 예. 한 반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죠? 비용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예. 그 공간 부스를 할당 받는데도 예. 그다음에 이게 부동산이다 보니까 예. 뭐 좋은 위치에 따라서도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아서 예. 그냥 그러니까 스타트업 조만한 데가 참석을 해도 여비 이외에도 뭐 몇 천만 원이 들어가야 사실은 그 공간 확보하고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꾸며놓을 수 있는 비용이 든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거보다는 적겠지만 참가비는, 왜냐하면 접속자 네트워크나 클라우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시간 소통이나 이런 것들도 했건 안 했건 어쨌건 이제 그 제공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프라 비용은 상당히 발생했을 거라고 그리고 보입니다.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의 경우에 지금 드론 같은 기술로 뭐 UVA가 그래가지고 그 상당한 기술이 발달돼 있어서 샌프란시스코 부근에서 지금 저것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 우리 그 예에 계시는 분 나와 있는데 지금 미국에는 비행기 조종사가 없는 비행기도 원칙적으로 법으로 통과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아직까지 비행기 조종사가 탑승을 해야 하고 있는데. 네네. 근데 여기 아까 뭐 드론 기술도 나오고 드론 관련 기술들은 서로 충돌을 하기 때문에 그 항속하는 그 어떤 법적인 네네. 제도적인 뒷받침 이런 게 상당히 입법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을 텐데 네. 지금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런 경우야 뭐 우리 가정에서 네네. 즐기는 경우는 괜찮은데 네네. 아까 그 도로 무인 무슨 자동차 전기 자동차라든가 뭐 이런 그 경우에 그 제도의 뒷받침하고 이게 연계가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들이 세계적으로 미국이 표준으로 지금 정착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은 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 제도적인 뒷받침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이게 실제 네. 활용 가능한 거지. 네, 그냥 네. 뭐 미래 비전만 얘기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네. 응용하기 어렵다 싶었어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이제 자율주행 운행이 합법인 나라, 불법인 미국에서도 주별로 그런 것들이 좀 달라서 전에 이제 한 5년인가요? 뭐 그 몇 년 전쯤에 이제 샌프란시스코부터
이제 라스베가스까지 자율주행을 통해서 이제 운행하는 테스트를 했는데 그 과정의 코스를 직선으로 간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돌아서 갔어요. 자율주행이 합법인 줄을 따라서 가느라고. 뭐 그런 식의 이제 과정들이 있기는 했는데 어쨌건 이게 사실은 그 자율주행 뭐 제가 다른 데서 이제 설명하게 되면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그 국가의 뭐 이렇게 제도나 문화나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그 아까 보여드렸던 사람과 동물 중에서 사람을 우선시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특정 종교나 이런 데서는 뭐 사람보다 그 특정 더 신성시하는 뭐 이렇게 동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이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지역별로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 그 단계까지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좀 국제적인 논의나 이렇게 표준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고요. 물론 이제 국가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레벨 3까지는 뭐 이제 제도적으로 뭐 제한적인 상황에서 허용이 되는데 레벨 4는 뭐 안 된다. 예를 들면 이제 그 뭐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들도 우리나라에 올 때는 락이 걸려서 초반에 이제 오거나 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던 게 제도랑 충돌이 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사실은 기술만 풀어서 될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그리고 또 이제 국가 간에도 이제 풀어야 될 것들이 사실은 그 숙제는 좀 산재해 있는 게 맞고요. 근데 그 제도가 간다고 해도 제도가 기술과 제도의 이제 딜레마 같은 경우는 제도가 너무 빨리 가버리면 기술 개발을 막아버리고 너무 늦게 가면 사실 사고를 좀 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것들을 적당히 이제 보폭을 좀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정교한 컨트롤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긴 합니다. 예. 네. 네. 네네. 예, 그 후지산에 아까 토요타가 그린시티를 5분 시티. 그 스마트 시티를 만들고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 같은 경우는 아까 물론 이제 거기에 들어가 보면 이제 토요타 영상을 볼 수 있겠죠, 그죠? 네네. 근데 그게는 그 지자체라든지 공공기관의 도움 없이 순수하게 토요타가 그 건설하는 도시인가요? 뭐 현장에서 이제 그 하기로는 제도를 같이 해서 기술을 테스트해 그 예를 들면 대중 그 공도에서 자율주행을 운행하거나 도요타의 그 이팔레트 무인 차량을 운행하거나 하려면 특정 허가를 받거나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자기네 이제 그 공장 부지에 대해서 개발을 해놓고 하기 공도가 아니라 사유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제도 개선되기 전에도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이거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으니까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을 그냥 리빙랩 방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거라서 그 자체 뭐 일정 부분에 이제 지자체 협조는 받겠지만 그 그림 자체에서는 사실은 제도의 속도가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테스트를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긴 하고요. 개발을 해서 적용하려면 당연히 이제 제도적인 부분이나 뭐 그런 부분들 같이 진행이 해야 되긴 하겠죠. 근데 그게 뭐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스마트 시티를 가는 데 있어서는 기술과 제도가 이제 그 우리가 이용하려면 제도 테두리 안에서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거기는 이제 말하자면 큰 연구소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테스트.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저게 면적은 공장 부지라서 그 면적은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꽤 넓은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뭐 우리 부산시가 준비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나 세종시가 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하고는 규모가 다르겠네요, 그죠? 구상 자체가 다르겠네요. 그보다는 작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장 부지를 기본적으로 해서 거기에 2,000명 정도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를 한 거기 때문에 뭐 몇 층짜리 아파트 형태 짓고 자율주행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공간 뭐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이제 뭐 그러니까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규모가 조금은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역들이 어떻게 아까 말씀하셨던 뭐 자율주행만 있나요? 그건 제한이 없습니다. 도요타에서 여러 가지들을 도요타에서 이제 이팔레트 같은 경우는 모듈화된 자율주행 시스템이고요. 예, 거기에 이제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자율주행 뭐 테스트하는 것들은 꼭 도요타에 개발하지 않은 것들이라도 협력업체에 관련된 정보들을 올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데이터들을 뭐 예를 들면 그 뭐 디스플레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연계해서 제공할 수도 있고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헬스케어라든지 다양하게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없으시면 저도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마칩니다. 이상으로 오늘 CS 2021 리뷰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